정세균 국무총리가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최대 1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수조사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국가산업단지 예정 지역을 조사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4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 발표됩니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기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의 도전을 솔직하게 거론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지난 4일 조사단 출범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정세균 총리가 직접 연단에 섭니다. 오늘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선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의 규모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LH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등 14,500명 안팎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택지 8곳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발본 세권 의지를 밝힌 터라 2차 조사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 지자체 직원 등의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그 대상은 10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세종과 부산, 광주 등 언론 등을 통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의 밑그림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신도시 내 다른 땅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킨 느슨한 농지법 조항과 허술한 사후 감독, LH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까지 땅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를 파헤쳐서 폐가 망신할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던 정세균 총리. 과연 오늘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에 앞서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앞서 간략하게 정리하긴 했는데 오늘 발표되는 1차 조사 결과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네,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본인만 해당합니다. 직원 숫자로는 국토부 4,500명, LH 9,900명으로 모두 14,500명가량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지구 2곳 등 모두 8곳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기간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조사단은 토지거래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2시 반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1차 조사에서 신도시 부동산 거래가 확인된 공무원 규모를 발표하고 범죄 수익 환수 방침과 2차 조사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물론 전수조사를 거부한 직원도 경찰에 모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 대상은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가족을 포함해서 지자체 직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로 범위가 수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사 범위가 만만치 않은 데다 동의서를 받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성기 기자, 이와 별도로 청와대도 오늘 별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죠?
네, 청와대도 오늘 오후 2시 반에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맞춰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정부 합조단과 별도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1차 조사 결과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합니다. 청와대 역시 오늘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나머지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기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혹스러운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지는 않고 있지만 제안이 뜬금없다면서 민주당 먼저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LH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먼저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임야 3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와 붙어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인데 공공주택지구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당시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는 보도가 있어서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례대표인 김경만 의원의 경우 부인이 지난 2016년과 2018년 3기 신도시 인근 경기도 시흥시 일대 임야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당선 이전에 산 것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진작부터 팔려고 내놨다면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도 모친이 경기도 광명시의 땅을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땅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터진 LH 의혹에 더해서 공직사회의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엄포를 놨던 터라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지위에 상당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개발 정보를 가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신들부터 조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LH 사태와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면서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총체적인 불공정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문건 원본이 공개됐는데 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이를 통해서 받은 문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문건에는 4대강에 반대하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미리 파악하거나 무력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2009년 6월 26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바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입니다. 문건대로라면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는 해당 문건을 본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면서 불법 사찰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여기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광주광역시도 공공주택이 들어설 땅에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은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산정지구에서 공직자가 땅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산정지구 일대에는 토지와 아파트 거래가 4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집중 조사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특히 최근 신규 주택지구를 국토부에서 통보받을 때 보완 서약서를 쓴 공무원과 그 가족 등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대검과 경찰청 한라인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한라인 등 고위급과 실무급 협의체를 만들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LH 직원이 자신의 땅에 부랴부랴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처럼 꾸민 눈속임이 아닌지 의심되는데 아예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LH 직원과 가족 등 7명이 지난해 2월에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의 토지입니다. 1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지난달 27일에야 묘목을 급하게 심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흙만 이만큼 얹어가지고 나무 심는 거에 보상받으려고 하루 만에 다 심더라고요. 하루 만에 다 10명 데려와서 금방 심죠. 투기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보상액을 늘리려고 묘목을 심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땅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면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흙만 이만큼 얹어가지고 나무 심는 거에 보상받으려고. 실제로 땅을 30에서 50cm 파고 들어가자 딱딱한 바닥이 드러났고 배수로가 따로 없어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 배수를 내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전형적인 땅 투기로 보이는 정황들입니다. 농민단체는 현재 농지법이 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농계획서만 내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사후 관리 감독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농 사실조차 추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이 도리어 농지를 돈 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25%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땅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가족과 지인뿐 아니라 지인의 쌍둥이 아들들까지 땅 매매에 끌어들인 사례가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땅이 아닌 시흥시 과림동의 또 다른 부지인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 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도시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땅을 사들인 LH 직원 A씨. 이른바 부동산 타짜들이 민간 개발을 기대하고 노린다는 신도시 외곽 매화동 땅을 지인 B씨와 함께 매입했습니다. 근데 바뀌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떻게 할지. 동네 주인분들이 나무를 심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의 또 다른 부지. YTN 취재 결과 지인 B씨 가족들까지 이곳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쌍둥이 아들들이 공동 소유주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강릉에서만 5부업자들은 모여서 그때 한 4, 50 막 주더라고요. 원래 얼마였는데요? 5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뤄졌던 건데. 매입 시점은 지난 1월 8일. 아버지 B씨가 신도시 외곽 매화동 토지를 사들인 날과 똑같습니다. LH 직원과 지인, 그리고 지인의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신도시 내 외곽 땅을 매입한 겁니다.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시점에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투기 수요, 투기 행위가 만연되었다,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원의 과림동 땅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할 때도 드러나지 않아 합동조사단 1차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입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내부 직원과 연결된 지인과 그 가족까지 함께 대대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규탄하면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토지 강제 수용으로 주민들은 큰 손해를 입었는데 투기 단속에 앞장서야 할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LH 측과 토지보상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오후 2시 반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먼저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령층 효과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접종이 허용됩니다. 또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항공승무원은 2분기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만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와 입소자도 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 논란으로 접종이 늦춰져 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의는 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고령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만 65세 이상에서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 8주에서 10주로 변경했습니다.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시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1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은 격리 해제 후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2차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의는 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해외 출장이 잦은 항공 승무원을 2분기 접종 대상에 넣었습니다. 항공 승무원은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왔는데 2만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은 다음 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하루 5만 1천여 명이 백신을 맞아서 누적 접종자는 50만 6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면서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1,000여 건이 늘어서 누적 6,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사망 신고는 없었고 현재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는 총 15명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월 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4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4,198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6만 7,848건이며 이 중 수도권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2만 9,747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 중 8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신규로 36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87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증가해서 127명이고 어제는 4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김포시의 접착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11명,
경기도 안성시의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서 누적해서 10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동두천시의 외국인 집단 발생 관련해서 일제 검사 등 추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에서는 충북 진천의 육가공 업체와 관련해서 총 42명이 발생되었고, 경북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대학생 지인 모임에서 누적해서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남권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목욕탕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가 40명이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군의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국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한 감시를 확대하였습니다. 3월 11일 현재까지 총 3,781건의 검체를 분석하였고, 이 중 약 70%는 국내, 30%는 해외 유입 검체들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에서는 5월 이후 GH그룹이 90.1%로 우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는 GH그룹이 38.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GR, G, 그리고 GRY 그룹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GRY는 세계보건기구가 붙인 속칭 영국 유래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총 182건으로, 이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GRY, 즉 영국 변이가 154건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 변이가 21건, 브라질 변이가 7건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요 변이 바이러스 3종 이외에 일부 국가에서 비록 아직까지 환자 증가가 관찰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임상적이나 또 역학적 위험도가 확인되지는 않은 소위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도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바이러스 중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가 작년 12월 이후 국내에서 68건, 미국의 뉴욕주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영국 나이지리아 유래 변이 바이러스가 각각 금년 2월 이후에 국내에서 3건, 4건이 확인되어 종합하면 기타 변이 바이러스도 총 75건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75건, 이 중에는 해외 유입이 30건, 국내 확인이 45건입니다. 인지 경로를 보면 먼저 해외 유입의 30명 확진자의 경우 19명은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11명은 입국 후에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45명의 미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내국인으로, 이 중 43명은 11개 집단 사례와 관련된 확진자이며 2명은 개별 발생 사례로, 이들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감시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우선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특별 점검을 하는 주간을 편성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동시에 외국인 커뮤니티 또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을 통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홍보를 강화합니다. 또한 해외 출입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 승무원 2만여 명을 오는 2분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하였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 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 방역과 관련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미준수 사례가 이번에는 대중교통 그리고 교통시설에 대한 미준수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버스나 택시기사의 운행 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사례, 또한 여객선의 터미널 내에서 승선권을 구매할 때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5인 이상 단체 여행을 위한 공항에서의 티켓 구매, 또 시내버스 안에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것 등의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시설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전파의 위험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연구 개발 관련입니다. 먼저 치료제 중 렘데시비르의 경우 총 4,975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경우 44개 병원에 3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는 현재 41건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목적 외에 치료 목적으로 승인받아 사용 중에 있고 이들 혈장 치료제는 공여를 등록해 주신 6,645명 중 실제로 혈장을 제공해 주신 4,205명으로부터 제조되었습니다. 이러한 4,205명의 혈장 모집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항체 지속기간 조사 대상 111명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고 혈장을 확보하여 코로나19의 감염 후 중화항체가 얼마나 생성이 되고 지속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략하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주로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공여 혈장자 중 111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확진 후 평균 3개월이 지나서 중화항체 생성률은 78%였고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78%였습니다. 다만 9개월 시점에서는 중화항체 생성률이 67%로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화항체가 유지되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 확진 후에 얻어진 자연 면역력의 수준 그리고 지속 기간을 간략히 알아본 것이며 향후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생성되는 인공 면역력, 즉 중화항체의 지속 기간과 이를 비교 연구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코로나19 백신 전문위원회 또 mRNA 백신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mRNA 백신 전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국내에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 현황과 애로점을 청취하였고 범정부 차원의 실무적인 개발 전략 그리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내에서 한참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향후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소위 면역 대리 지표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등의 추진 현황 그리고 해외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고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mRNA 백신 등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진행토록 하겠고 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추후 항체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의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가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사항입니다. 3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총 51,100명이 신규로 백신 접종을 받아
누적해서 50만 635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접종률은 64%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누적해서 총 6,859건이며 이 중 6,782건은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사례였고 57건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그리고 5건의 중증 의심 사례, 또한 1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도입에 대한 소식도 말씀드리면 오는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말까지 700만 회분, 즉 350만 명분의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지난 2월에 1차로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만 회분에 이어서 2차로 도입되는 개별 물량입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 보관 온도의 일탈, 그리고 담당자의 부주의 등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백신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7개 의료기관 총 770명분의 백신에 대해서 사용 중지 조치하였고 회수 예정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추진단은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도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열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시행된 실제 고령층 대상 접종 결과를 평가하여 이 결과 입원 그리고 중증의 예방 효과가 입증됨으로써 만 65세 이상 접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3월 중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만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37만 6천여 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회와 2회 사이의 접종 간격이 좀 더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의 1차 접종 후 8주 후에서 10주 후로 변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영국의 백신 효과 연구에 대한 사항은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시고 손위생,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코로나19 발생 그리고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역 실무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참여와 인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 재생산 지수는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방역 정책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병 유입을 줄임으로써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방점이 있고 예방접종의 목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방접종의 일정과 목표를 생각하면 사실상 오는 9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연령층의 면역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그때 가서 65세 미만의 기저질환자의 접촉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거리두기 대책 등 방역 대책에서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확보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망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전체 발생 규모를 작게 유지해야 되고 따라서 재생산 지수를 낮추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이 일정대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국내의 변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이들 변이가 백신의 효능을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LH공사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아예 그냥 망각하고 그게 망각한다는 게 잘못된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추가로 형이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기계입니다. 공직사회 땅 투기 의혹이라는 민낯을 드러낸 LH 사태.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반의 1차 조사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생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난 2일 의혹 제기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공론화한 당사자 한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게 2일이니까 그 시점부터 놓고 보면 9일 만에, 그리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진행 속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3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하루 만에 10필지에 14분의 LH공사 직원을 확인하고 그 중에는 이제 2분은 지금 전직이라고 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그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수조사하기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요. 지금 9일 만에 정부에서 지금 국토교통부랑 LH공사 전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일부 동의자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뭐 속도상으로는 지금쯤 적절하게 1차 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1차 조사 결과 이후에 또 추가적인 또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시 30분쯤이니까 잠시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 서울청사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카메라 셔터가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 정세균 총리도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일단 1차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고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 음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3회 총리 브리핑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도성만입니다. 오늘 이 총리 브리핑은 이 브리핑 시스템으로도 중계 중입니다. 참석을 신청하신 기자분께서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가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국무총리께서 3기 신도시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석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에 주택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 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 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나와 계신 기자분들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기자분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하시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답하시겠습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리님. 채널 A 전혜정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현재 LH가 이게 전담 기관인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LH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상황이고 현재 경찰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래서 이 조직이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현재까지 LH 외에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총리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그리고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닙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또 국토부를 비롯해서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LH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신뢰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 손들어 주십시오. 예,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금 투기 의심자가 모두 2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국토부랑 LH 직원 중에서 3기 신도시나 혹은 그 인근의 본인 집 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20명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많다면 혹시나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데도 이건 뭐 어떤 본인 소명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보유다, 정상적인 거래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지 여쭈겠습니다. 이 20건은 토지가 이건 그 투기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요. 아마 그 이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도에서 주택이 확인되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 참고 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건은 이것은 수사 의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투기 의심
그런 사례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례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 합수단의 최창학 단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내용들은 최창학 단장께 조금 필요하면 제가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 예. 연합뉴스의 설승은 기자입니다. 저 걸린 20명 중에서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총 20명 중에서 몇 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대책 공공공급 차질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변창흠 리더십 이걸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흔들림 없는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국민적인 신뢰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요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예, 그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대책과 이 문제는 별개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 예.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손선희입니다. 투기 의혹은 차명이나 가명이나 이런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정부 조사단에서 하는 것은 실명 거래 내역 조회 방식입니다. 과연 이게 이런 식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정부 조사가 지금 불법적인 투기를 밝혀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특수본으로 이첩하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조사 부분에서 그 범위와 대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국토부와 LH 직원인지 아니면 향후 지자체나 아니면 청와대 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수사에 처음부터 맡겼으면 아마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 것은 본인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한 것이고 가족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성역 없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걸쳐서 특별수사본부를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역도 없지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순차적인 그런 접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 손들어 주십시오. 네, MBN 조경진입니다. 총리님, 경제부 총리를 중심으로 LH 환골 탈퇴하는 혁신 방향 마련토록 하겠다. 이거에 대한 좀 보충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을 했는데
13명 제외하면은 이제 7명 그 LH 직원인지 몇 명인지 국토부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신다면 관련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명은 모두 LH의 직원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다음 기자분 손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그 20명이 모두 투기 행위를 인정을 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불법 투기 공직자 퇴출 말씀하셨는데 이 20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20명에 대해서 그 정부는 이 토지대장과 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첩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 확인해서 거기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수사의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의뢰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 손들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이정필. 안 들리는데요. 지금 1, 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 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은 광명 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되어서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역 없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나 이 토지 혹은 이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있을 수 있는 떴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부정 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 경찰청장과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기도 했고 또 오늘은 경찰의 책임자인 국장과 또 대검의 형사부장이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수사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면서 협력을 하는 등의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원 감사는 현재 아마 공익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공익감사든 또 국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공익감사가 청구된 것을 감사해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감사원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LH 사건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요. 다음 이브리핑 대한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입니다. 이게 앞으로 직계 비전 속에 잘 안 들립니다. 좀 불 켜고 하세요. 예, 중앙일보 윤성민인데요. 이제 앞으로 직계 비존속의 투기 의혹 수사도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검경 협력을 말씀하시면서 합조단에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결정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봐서는 그 합조단 역할이 앞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는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 합동 조사단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공기업도 있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직자와 공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1차 조사했던 것처럼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이제 부장검사급입니다. 그분이 했었는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분 더 오시도록 한 것이고 파견을 받은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정부 합동 조사단의 일원으로 2차 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분은 부동산 전문적인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또 다시 있으면 합동조사단이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더 이상 역할이 필요 없으면 수사본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역할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재는 2차적으로 지방 공기업을 비롯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한두 분만 더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입니다. 배우자 건을 지금 수사단으로 넘겼는데요. 그게 이 조사단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좀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이용 동의를 좀 받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족이나 직계 좀비속을 수사단으로 바로 이첩시킨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의 경우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진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예. 네, 총리님 유시스 안채원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조사하신 1,400여 명 중에 개인정보 동의 14,000여 명 중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한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사유는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자면 최근 블라인드의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 사태에 관련해서 안 입고 오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좀 공분을 샀는데 공기업 직원이면 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어떤 윤리 강령에 조금 윤리 강령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은 아니고 소수여서 그분들은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치 않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그런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의 그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현장 질문을 마치고 이 브리핑에 계신 네, 지금까지 정세균 국무총리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 브리핑 들었는데 일단 핵심은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을 적발해서 수사 의뢰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앞서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브리핑 들었는데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그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더 다른 직원을 향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오늘 브리핑 관련된 내용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1차 조사 결과는 20명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본인과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3월 2일 기자회견을 결정을 한 사람인데요.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발표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총 20분이 투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10개 필지 14분 공사 직원을 발견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똑같은 분들이 계속 이제 투기를 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결론 이제 LH 공사 직원이 대략 10,0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이제 0.2% 가량이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총리실 발표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몇 개 필지 그리고 몇 제곱미터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LH 공사 전직 직원은 얼마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 발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된 조사 자체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들만으로 그 한정 1,400명 정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직원 같은 경우는 개인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그랬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전직 직원은 추가 수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을 한번 보시면 3분에서 7분이 공동 소유 등기를 합니다. 가족도 아닌 분들이. 그리고 꼭 60% 대출을 받습니다.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계획이나 확신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은 그렇게 20분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전직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앞서 발표된 내용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강조를 했고요. 불법 투기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면서 제도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제도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현재 제도적 시스템 문제가 저희가 계속 이 사건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사건의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 강남 신도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1990년대 1기 분당 일산 신도시, 그리고 2000년대 2기 신도시, 판교 동탄 신도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문제가 세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한 일단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 두 번째, 공직자가 부동산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정도가 되게 미약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의 투기 이익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징계당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지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 형사처벌의 위험 이거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투기이익이 더 크면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저희의 결론은 뭐냐면 투기를 못하게끔 아예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네. 요건도 강화하고 그리고 투기 이익이 발견이 되면 최대한 환수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부패 방지법이라든지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부패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몰수 조항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벌을 하고 몰수를 하려면 업무 연관성, 내부 정보를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네. 현재 지금 국수본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LH 공사 직원 일부 직원이 지금 이제 거의 20분이면 정말 이제 작은 부분인데 일부 직원이 투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형사처벌을 하려면 이분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라는 걸 수사기관한테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아니면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이걸 통해서 가능할 텐데 제가 추정컨대는 이분들이 말로 정보를 공유하지 이거를 증거를 남겼을까 일단 좀 하나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이거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 사이에서 내부 고발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부 고발자가 나서지 않는 한 업무 관련성은 입증하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어려움이 좀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면 오늘 발표된 거는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것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 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차명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좀 오늘 발표에서는 좀 걸러내기 힘든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일단 뭐 회사도 사실상 이제 차명을 대신하는 거고 본인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게끔 법인을 만드는 건데
차명 거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A가 B의 명의로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차명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에 앞서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뒷수습을 하지 말고 애초에 현행 지금 부동산 실명법상 부동산은 본인 실명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해서 본인 실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 차명 거래자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예 그 투기 혐의자가 반환 청구를 못 하게끔 부동산 실명법을 아예 개정을 하면 이런 차명 거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현재의 수사 차명 거래자인 수사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차명 거래를 아예 못 하게끔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1970년에 강남 신도시 때부터 해서 뭐 1, 2기 신도시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강한 법률이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만큼 좀 이해 당사자가 좀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공연한 비밀인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제 재산을 축적을 할 때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축적을 하는 건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그 주식 증시 상장 기업의 내부자인 그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면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그 투기 이익의 벌금을 3배 또는 5배까지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회수를 안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그런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하고 벌금으로써 투기이익을 회수하는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계속 시민단체에서 또 말씀드리는 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어디선가 내부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냐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징계 사유인 거예요. 그럼 단순 징계 사유면 이분들에 대해서 몰수할 근거가 없어요.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시에 이해충돌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해충돌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기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이제 이런 걸 지금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하자. 두 번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차명 거래를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고 차명 거래를 못 하게끔 부동산 실명법상 아예 차명 거래를 할 때는 그 토지를 반환 청구 못 하게끔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하자. 크게 세 가지가 지금 국회의 역할로 판단됩니다. 네, 변호사님 덧붙여서 또 일각에서는 최근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 보상 규정과 관련해서 외지인들에게는 대토 보상이라든지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거를 좀 제한을 하고, 그리고 농지법 규정도 사후 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보상과 관련해서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공사 직원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상 실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아셨고 저희도 이제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 알게 됐는데, 그 해당 신도시 지역에 토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공직자의 이런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특별법 얘기하면 이제 또 걱정이 형사처벌은 소급적으로 어렵지만 네. 행정적으로 투기이익은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농지법. 농지법. 지금 엊그제인가 LH공사 앞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답답한 건 뭐냐면 본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없고, 그리고 LH공사 직원들은 미리 정보를 알아서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빼앗아가고 실제로는 그분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허위 영농을 이유로 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매각 처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처분 명령을 한 다음에 물론 그 LH 투기 혐의자는 안 팔 수는 있어요. 안 팔 수는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안 팔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분들에 대해서 그 토지 매매 가격의 5분의 1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그 토지 매매 대금 원금은 다 회수하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그에 대한 투기이익은 또 환수하지 못하는 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앞서 정세균 총리도 LH에 대해서 환골 탈퇴 수준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니까 떼어놔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 입장은 공공개발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비엔나가 뽑히잖아요. 비엔나가 50%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는 거예요. 비엔나 대도시에서. 그래서 공공개발은 필요한데 지금 LH공사처럼 너무 비대해지고 그리고 대마불사로 인해서 본인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싹트는.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LH공사 개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국회에서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이 크고 관심도 큰 만큼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서 복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이 부회장은 최근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겠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요. 오늘 그 소집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경찰도 최근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검찰 시민위원들이 회의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 또 향후 기소가 적절한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에 검찰 심의위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15명으로 우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국민권익위가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다른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처치 외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임성호 기자. 그런데 이 부회장이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불법 투약 의혹 말고도 이 부회장이 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이 부회장과 관련된 다른 수사를 하다가 이번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서도 아직까지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검찰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더라도 경찰 수사에서 또 다른 투약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 부회장 측이 원하는 대로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권고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기름기 제거에 효과가 좋고 자연 친화적인 제품임을 내세워서 베이킹 소다가 함유된 주방 세제를 요즘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제품 대부분 세척력은 양호했지만 한 번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세제 비용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베이킹소다가 함유된 주방세제는 기름기 제거 등 세척력이 좋고 식기뿐 아니라 야채나 과일 세척도 가능해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척 성능과 경제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경제성은 물 100리터에 사용되는 세제의 표준 사용량을 기준으로 따져봤는데 한 번 설거지할 때 드는 세제량 비용만 놓고 봤을 경우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897원, 가장 싼 제품은 323원으로 2.8배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뛰어난 제품이 반드시 세척력까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유해 물질, 피부 자극 등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세척 성능과 경제성은 제품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 평가 결과 2개 제품은 세척력이 우수 등급으로 3개 제품은 양호, 나머지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세척력은 우수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세척력은 보통이지만 경제성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3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품의 향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료에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성분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의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표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또 일종 세척제라 할지라도 과일이나 채소를 5분 이상 담그지 말고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와 입소자가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를 포함한 2분기 접종 계획은 예방접종 전문위의 심의 결과를 거친 뒤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중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사이에 또 정세균 총리 브리핑이 있어서 주요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방대본 브리핑 중에 좀 새로 나온 내용이 미국 캘리포니아 유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68건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많이 들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유래 바이러스는 뭡니까?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욕 변이주는 기타로 들어가서요. 네. 이 영국 남아공, 브라질이랑 다른 종류의 이 변이주인데 사실은 이런 남아공 또 영국 변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사율도 또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실제 우리 작년 12월 이후로 68명이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건 사실인데요. 아마 전장 유전체를 다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68명이 나왔는데 외국인 비율과 국내에서의 감염 사례들을 다 통계적으로 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그 오늘 방대본 내용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이 10월 이후에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182건인데 이 가운데 68건이 미국 캘리포니아 유래 변이 바이러스라고 밝혔거든요. 비율이 꽤 높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었지만 영국이나 사실은 뭐 브라질 또는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 변이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캘리포니아 변이주 또 아마 뉴욕 변이주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뉴욕 변이주는 3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뉴욕 또 캘리포니아 변이주 이 미국 안에서도 이것들이 확실하게 다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영국 변이주가 더 많은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 발표만 가지고서는 과연 이게 얼마나 같은 종류의 캘리포니아 변이주인지 이 캘리포니아 변이주 안에서도 또 여러 종류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 발표만 갖고서는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 변이주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죠. 백신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미국 변이주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이 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아마 어느 정도 백신에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공의 그 변이주인 2484K라는 것은 사실은 항체를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중 눈에 띈 부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도입되는 그 일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350만 명 분인 거죠? 아주 고무적인 발표죠. 지금 우리가 1분기에 적어도 1,000만 명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 65세 이상이 한 8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자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 350만 명분에다가 이미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105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그다음에 파이자 백신 350만 명을 합치면은 800만 명이 지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 도입된 물량과 합친다면은 1분기, 2분기 안에, 즉 6월 안에 1,000만 명 정도 가까이 맞추는 것이 가능한 물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1차, 2차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 확보해 놓은 분을 이것을 비축해놨다 맞출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비축하는 곳을 맞출 필요가 없이 예정대로 맞춰도 큰 문제가 없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일단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들을 전부 맞추면서 5, 6월까지 들어오는 물량에 맞춘다면은 큰 문제가 없이 아주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그동안 계속 지적 우려가 나왔던 게 4월과 5월 이른바 백신 보릿고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게 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지금 이게 350만 명분이 아주 큰 거죠. 예, 그 부분이 200만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6월까지 과연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얀센도 이제 승인을 받을 것이고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이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 시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도 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공급 상황 등이 좀 많이 고려가 됐을까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공급 상황은 뭐 8주로 하나 10주로 하나 큰 차이는 안 나는데 1차 접종, 2차 접종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급에 좀 문제가 됐을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은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에는 4주다가 그다음에 WHO는 8주, 12주 간격으로 마치는 것을 권고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 임상 결과들을 보면은 8주 이후에 12주까지 늦으면 늦을수록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10주 이후에 12주 사이에 예약을 해서 맞는다면은 굉장히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방침이 섰는데 아무래도 외국의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예, 특히 영국에서 대규모 접종이 일어났는데 적어도 영국에 2천만 명 이상인데 아스트라제네카를 고령층부터 맞추기 시작했고 1,000만 명 이상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때의 결과들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 스코틀랜드의 이 임상 결과를 보면은 적어도 114만 명이 접종을 받았는데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비교해 보니까 1차 접종만 하여도 28일에서 34일 사이에 입원 예방 효과, 즉 중증으로 가지 않는 효과가 94%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오히려 파이자의 85%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또 계속 나왔거든요. 그 이외에도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었고 사실 2차 접종을 한 후에 얼마까지 가느냐는 아직 시간이 되지를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고령층에 있어서 효과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방역당국에서 아주 잘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고령층 접종을 제한했던 유럽 국가들도 점차 이걸 좀 확대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일 먼저 문제를 삼았던 것이 독일인데요. 독일에서 65세 이상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큰 유럽에서 굉장히 꺼리낌이 있었는데 우선 독일부터 시작해서 벨기에라든지 스웨덴 뭐 여러 나라들에서 그것을 다 허용하면서 심지어는 노르웨이까지도 65세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했던 20대가 백신 접종 이후에 척수염 증상이 나타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인과성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이 20대 중반에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척수염이 걸릴 수 있죠.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혹은 백신 접종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지만 빨리 대처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그 부분 미진해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실제
미국에서 임상 3상 아스트라제네카 할 때 횡단성 척수염이 생긴 사람이 환자가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FDA 승인이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인과관계를 다 따져보니까 인과관계가 없다고 됐고 그 이후에 계속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백만 명에 한 명 나올 수 있는 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척수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인과관계를 빨리 밝힘으로 해서 빨리 보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만 국민들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관련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300만 명, 400만 명씩 맞힌 상황이 아니고 10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 있지만 확률상으로 보면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척수염은 어떻게 생기는 병입니까? 예, 척수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또 치료에 의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증상 자체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죠. 일단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치 단계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완화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오늘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 400명이 벌써 넘어가는 상황이고 예. 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의 숫자도 상당히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완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상태로 2주일 정도 더 유지하면서 또 이 개정되는 이 방역 거리두기 지침 이것들을 언젠가는 이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에 그것을 발표는 하겠지만 아마 시행 시기는 좀 더 안정된 이유가 되어야만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리두기 조정이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올봄 들어 가장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의 모습인데요. 미세먼지로 뒤에 빌딩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국내 오염물질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에 흑분 먼지로 도시가 온통 잿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역별 수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과 인천 지역인데요.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 80 마이크로그램 웃돌면서 매우 나쁨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9시까지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 운영 시간도 단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